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벨라루스가 벌써 4개월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 정부 역시 무자비한 시위 진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국 속에서 여전히 정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동유럽의 마지막 독재자 루카셴코의 장기 집권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그간의 벨라루스의 사정을 몇 번 설명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위의 양상이 새로운 면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도 민스크 시위의 양상은 경찰의 구타로 사망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추모 시위와 루카셴코 하야 시위가 겹쳐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법경찰에 구타당한 후 현장에서 응급실로 실려간 31세 청년 로만 반다렌코를 비롯하여 사망자를 추모하는 추모 시위가 연일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의 장기 독재를 같은 기간에 바꾸어 미국 대통령들과 비교해 봤습니다. 26년 동안의 그 장기 집권 루카셴코의 독재 정치,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의 대통령은 5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으로 시작을 해서 같은 해에 등장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그 이후 쭉 5번째, 물론 5번째라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순서는 아닙니다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까지 5분의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통치하는 동안에 루카셴코 대통령은 계속해서 벨라루스를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에 그 그림을 보시면은 민스크 시가지의 인간띠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끝없이 늘어선 시민들 모습, 거리의 양쪽에 시민들이 인간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스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시위 방법은 이러한 평화적인 시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워낙 통제가 심한 사회에서 벨라루스 시민들은 이러한 인간띠 시위로서 반정부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스크 시가지의 어떤 마트 앞에서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인간띠를 이루고 시위를 통해서 벨라루스의 그런 현재 정치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독재, 그게 반대하는 인간띠 시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부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장대 높이 뛰기 선수인데 벨라루스의 대표 선수인 안드레이 그라텐코텍스, 이분도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러한 그 스포츠 그 스타들 외에 미스 벨라루스 출신, 체육계, 연예계 등등 많은 계층의 인사들이 반정부 시위에 가담하고 있으며 반정부 시위를 통해서 체포되어서 구금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주 만에 2주간 동안 이제 코마 상태에 있다가 사망한 로만 반다렌코 사진입니다. 31살 되는 젊은 청춘의 나이에 사복 경찰관들에 의해서 체포돼 가지고 현장에서 집단 구타를 당합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2주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여기는 이제 민스크의 스퀘어 오브 체인지라고 하는 변화의 광장,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추모단을 만들고 각종 꽃과 초로 장식을 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로만의 추모제를 지내고 있는 장면이죠. 여기는 이제 광장 추모단을 밤샘으로 지키고 아침에 이제 일어난 시위자들의 모습인데 현지 시간으로 9시쯤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이들이 추모단을 지키지 않으면 시위 진압 경찰들이 와서 모두 철거하거나 훼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현장에서 밤을 새우는 거죠. 그건 이제 민스크의 그 붉은 교회 장식이 이제 붉은 색깔로 표시됐기 때문에 그 교회 앞에서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는 시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연금 시위자들입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루카셴코의 덕을 잇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섭니다. 되게 연로한 사람들입니다만 6번째의 그 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 지급을 받는 그런 시민들도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피켓에는 그 러시아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루카셴코를 범인 인도차로 보내자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뜨개질로 이제 그 야권 상징 국기인 백홍백기 가운데 붉은 줄이 그어져 있는 백기 이것을 손뜨개로 들고 나온 시위자들의 손뜨개 그 국기를 포착한 그런 사진입니다. 루카셴코의 그 26년간 독재 기반은 일단은 경제면에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에 살짝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 나폴레옹에 그 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나폴레옹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제와 안정은 책임지겠다. 그 대신 자유는 내게 담보하라. 이런 그 의미겠죠. 독재자의 그 통치 스타일, 큰 테두리 안에 통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재자가 자유를 좀 억압해도 행동하지 못하게 했던 독재자의 롤모델, 고전 역사의 나폴레옹 역사에서 비슷한 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789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유럽의 그 절대 왕정 체제가 이제 흔들흔들해집니다. 무너지는 그 과정이죠. 절대 왕정 체제의 국가들이 프랑스가 국왕을 처단하고 루이 16세 자유평등 박애를 내세우며 혁명을 일으켜서 공화정으로 갑니다. 공화정을 선포하고 그러자 주변국의 그 여러 나라들이 그 당시 절대 왕정 시대니까 왕당파들이 있었겠죠. 이들이 연합해서 프랑스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의 그 왕정 체제가 다 저렇게 프랑스처럼 무너집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프랑스로 쳐들어가서 혁명의 불을 끄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때 혁명의 혼란과 외세 침략의 위기에 프랑스가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나폴레옹이 등장하죠. 결국 프랑스의 공화정 통영 자리에 앉게 되고 외국 군대와 싸웁니다. 전쟁에 나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천재적인 전략가 군인인 나폴레옹은 연전연승 유럽 각국의 군대를 격파하고 승전보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내부적으로는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이 바라던 혁명정신, 즉 자유와 평등, 이런 혁명정신에 입각한 사회건설에 나서죠. 나폴레옹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천부인권의 자유를 타고났다.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농노제도 같은 것은 폐지를 하는 그러한 법전을 편찬합니다. 이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나폴레옹 법전이죠. 세계 3대 법전 가운데 하나 들어가는 하무라비 법전, 로마 법전, 나폴레옹 법전. 그리고 은행을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경제 개혁을 단행합니다. 유적의 토지를 농민에게 나눠주고 세제를 계획해서 세금을 가볍게 하고 또 상공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인 개혁을, 과거의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특권을 이렇게 그 농민들을 위한,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식의 개혁이죠. 민생과 사회 안정에 프랑스 국민들은 물론 외국에서도 공화주의자로서의 나폴레옹을 존경하게 됩니다. 야,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는 저렇게 인민을 존중하면서 공화주의를 옹호하는 프랑스 혁명의 그 이념을 실천하고 또 국민을 위한 그러한 그 노력에서 주변 나라들도 프랑스를 쳐들어갔지만 그 나라 안에서도 나폴레옹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 있죠. 이것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 유럽에서는 나폴레옹을 유럽의 해방자로서 프랑스 혁명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존경심이 대단했는데, 베토벤도 공화주의자였습니다. 공화주의 찬성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폴레옹을 존경한 나머지 교향곡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쓴 것이 교향곡 3번 영웅이죠. 근데 처음에 영웅이라 이렇게 부르는 걸 붙이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교향곡의 제목이 보나파르트였었죠. 보나파르트였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가문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나폴레옹이 후에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됐다는 소식을 베토벤이 듣고 맥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쓴 제목을 보나파르트라고 쓴 부분을 갖다가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너도 인간이니까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었겠죠. 황제가 되다니. 황제를 없애고 공화주의로 가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너를 존경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너도 하나의 인간이구나. 하나의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후에 이 교향곡의 이름을 그냥 영웅 이렇게 붙였다는 얘기죠. 베토벤 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폴레옹을 존경하고 옹호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의 각국과 전쟁을 하면서도 나중에 황제 자리에 올라서도 유럽의 나폴레옹 전쟁에 나갔습니다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정치적인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신 전쟁의 승전보로 보답을 했죠. 프랑스 국민의 자존심에 열광하게 한 것이 바로 전승보죠. 전쟁에 승리하는 전승보였습니다. 해산문을 만들고 열광하게 만든. 평민들은 삶의 안정을 피부로 느끼면서 전쟁에서 프랑스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나폴레옹, 여기 열광하면서 나폴레옹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자유보다는 빵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혼란된 사회를 수습하고 안정된 경제정책을 쓰는 나폴레옹의 말로 국민의 여망에 부응했다. 대혁명 이후에 혼란된 프랑스 사회에 국민들이 바로 누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겠는가? 바로 나폴레옹이야. 이랬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천재성은 그새 많은 사람들이 존경 또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 독재자들의 존경과 추종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독재자들이 나폴레옹을 좋아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독재를 모방하려고 했던 거죠. 히틀러 같은 사람도 나폴레옹을 존경해서 2차 대전 때 프랑스를 점령해 들어가면서 나폴레옹 석관 앞에서 참배를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좋아했던 그런 그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뭐 장제스, 이집트의 나세르, 가다피, 수카르노,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도 학창시절에는 나폴레옹을 좋아했다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 독재자는 권력 유지 방법으로 자유를 억압하게 됩니다. 대신 국민을 안정과 평등으로 몰아가죠. 실제 말로 배부름과 편안함에 만족하기 쉽고 이것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마련이죠. 반면에 독재자는
권력 유지를 위해 인간의 보편적 자유권을 탄압하게 됩니다. 탄압하지 않으면 안 되죠. 국민은 처음에 독재자를 잘 인식 못합니다. 또 해도 방관하게 됩니다. 은덕을 입었으니까. 루카셴코의 장기 집권도 이런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루카셴코는 국민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소비재의 가격을 국가 보조금을 투입해가지고 안정을 시킵니다. 값싸게. 이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억제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과 국영기업 종사자들의 직장과 노후를 보장해서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킵니다. 국민은 박수치는 거죠. 실업률도 낮을 수밖에 없죠. 한번 들어가면 노조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실업률도 낮습니다. 국영기업이 모든 기업의 4분의 3 정도 국가의 통제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식은죽 먹기죠.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이런 경제적으로 특정 의회 국민은 그를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적극적 지지계층을 확보하며 강력한 통제력으로 반정부 세력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의 방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과 연금생활자도 탄탄한 지지 기반입니다. 이들은 어쨌거나 루카셴코가 낙마하는 실업자가 되고 보조금, 연금 이런 게 다 깎이거나 더 이상 받지 못할까 두렵게 생각하고 또 기업이 민영화되면 어쩌나 그런 불안감을 갖는데 이것을 걱정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뭐 이렇게 하니까 루카셴코가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인프라와 사회복지도 구소련 이래 계속 유지했다고 그럽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체제 이런 제도를 계속 살려서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러시아가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아도 벨라루스는 빈부격차가 비교적 양호했다고 합니다. 독립 이후에 더구나 보수적인 벨라루스인은 우리는 소련을 계승하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잘 간파한 루카셴코는 친서 정책에 호흡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친서 정책은 국민이 원하는 것도 되지만 사실 친서 정책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벨라루스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는. 벨라루스의 독립기념일은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독립 이후에 소련에서 떨어져 나온 날을 독립기념일로 해야 하는데 벨라루스의 독립기념일은 소련이 나치 독일을 몰아낸 날을 독립기념일로 정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선 국민들의 소련과의 동일체의식, 우리는 작은 러시아, 그런 자부심이 있다고. 네, 이것이 바로 구체제인데 이러한 틀을 깨지 못하고 유지했기 때문에 26년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집권 유지를 위해 그동안 언론과 야당, 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지만 구소련 독립 이후에 다른 소연방 국가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임해서 발트삼국 같은 경우에는 EU 국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자유세계의 포함이 되게 되죠. 근데 루카셴코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으로 일관합니다. 이게 이제 선거에 압승할 수 있는 선거 압승의 요인을 든다면 바로 이러한 루카셴코의 국민의 비위를 맞추는 정책이 부분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벨라루스는 서방 국가의 제재가 강화되고 내부적으로는 만성적 재정 적자에다 차관도 어려워집니다. 옛날하고 많이 지금은 다릅니다. 이 고립된 벨라루스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한때 물가 상승률 65.5% 2012년 통계로 최악의 인플레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러한 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지금까지도 계속된다고 볼 수 있고 또 마땅한 해법이 없습니다. 의지할 나라는 러시아인데 러시아에 자꾸 기대고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벨라루스가 나중에 러시아하고 합병할 날을 앞당기는 그런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집권 시위에 앞장서는 반정부 야권
젊은 층과 기업인들, 대도시에 거주하는 민영기업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루카셴코에 대한 독재를 끊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또 서방의 각종의 그 정보 매체로부터 서방의 자유주의 영향을 받고, 특히 서방과 교류가 용이한 중남부 지역, 벨라루스 중남부 지역, 이쪽 유럽 쪽으로, 여기에 점차 이제 공장의 노동자들, 앞에서 그림에서 봤듯이 연금 수급자들, 이런 계층들이 뭐 우리만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멀리 보면은 나라의 미래가 그냥 이 루카셴코를 우리가 두고는 발전이 없다, 이런 인식이 싹트는 것입니다. 네, 이런 형태의 벨라루스라는 그 북유럽의 국가가 루카셴코라고 하는 그런 독재자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 현실이 오늘날 벨라루스의 현실입니다. 경제생활 안정화 보장에 안주했던 국민, 상당수 국민의 희망이 장기 집권 독재에 눈을 감아준 격이 되고, 그를 지지한 격이 되고, 국민이 살아있지 않으면 독재를 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길은 험난할지라도 민주화 희망이 보입니다. 시민의식의 변화가 파도처럼 이렇게 이제 밀려오는 거죠. 자유의 물결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의 북한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습니다. 더 이상 속임수에 넘어가지는 않겠다. 또 옛날 소련 지배하에서도 주변 러시아 연방 국가들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옛날처럼 독재자에게 고분고분 복종하는 그러한 시대는 지나고, 여기저기서 시위가 터져나오고 반체제 인사들이 목숨을 걸고 자유화,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벨라루스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희망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